네,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우리 주간 전략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한 큐레이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영우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동규 큐레이터는 안 왔으니까 이름도 막 부르지 뭐. 석규님은 네, 잠시 후에 이제 들어오실 거고요. 3,000포인트를 금요일 날 약간 투매적 성격이 나오는 것처럼 무너지면서 3,000포인트를 내준 상황이고요. 금요일은 뭐 저희도 막 특집 방송하면서 긴장을 했었는데, 황큐님이 지난주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할 때 환율을 잘 봐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환율과 외국인 매도, 물론 뭐 게임스톱이나 이런 노이즈도 있었지만 네.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지난주에 포인트였었던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발제는 황큐님께서 먼저 뭘 준비하셨는지. 석큐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서동국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직 소리가 안 들리나? 모르는 척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황큐님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준비하신 거 발제. 네. 일단 뭐 금요일 시장만 갖고 먼저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례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뀌지 않는 변화에는, 바꿀 수 없는 변화에는 적응을 하고 급격한 변동에는 대응을 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요일 금요일에 일어난 이 현상을 급격한 변동으로 볼까, 아니면 게임스탑이라는 어떤 그 트리거가 만들어지는 바꿀 수 없는 변화냐, 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은 급격한 변동으로 좀 이해하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번 주 시장을 뭐가 변수일 것 같다,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대응의 논리로 가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준비했던 화면들 몇 개는 스킵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공유를 하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그 우리 10차 그 경기 종합지수 하면서 요새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기 선행지수를 만드는 지표들입니다. 그 중에 구인구직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얘기 좀 하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거를 더 집중적으로 봐야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네, 그런 거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킵을 하고 예. 최근의 흐름이 지금 다우지수나 코스피나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다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은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한번 조정이 될 때는 된 것 같은데 라는 시각에서 대체 뭐가 트리거가 되는지 했는데,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숏 커버링이 그쪽으로 스퀴즈로 간 거죠. 숏 커버링 중에서도 스퀴즈로 가버리면서 그것이 우리한테도 유탄이 오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시각이고요. 그래서 그 금요일 장만 보면 사실 이렇게 쭉 내려온 거잖아요. 그냥 쭉 흘러내려왔는데, 흘러내려와 일자가 되면 저같이 데이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끌어안고 넘어가든지 그냥 손절하고 처분하고 나오든지.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자, 이런 장에서 대체 지금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장중 변동폭이 왜 우리가 금요일날 왜 힘들었냐면 살짝 올랐다가 툭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떨어진 게 총 고가와 저가의 폭이 137포인트나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수상으로 보면 전일 대비해서는 92포인트인데 고가까지 갔다가 떨어지니까 137포인트가 되는데, 과거에 장중에 100포인트 이상 벌어진 날이 언제 있었는지 따져보니까 한 8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8번 있었던 거를 추적을 해보니까 그 다음날 2008년 그 우리 그때 모기지 사태 일어났을 때, 그때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그냥 급격하게 떨어진 것만큼 그 다음에 비슷하게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의미 있게 보는 거는 2020년 우리 3월 중순이잖아요. 그때가 급격하게 2번 떨어지고 급격하게 2번 올라오는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조정은 올만할 때 온 것 같은데 이거를 변화로 받아들일 거냐 급격한 변동으로 받아들일 거냐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나는 조정 국면에서 저점으로 보는 관점. 그래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만약 100이 있다 그러면 좀 받쳐서 막 뛰어들어가, 제일 좋은 재료는 제일 싼 건데 막 뛰어들어가고 싶은 생각보다는 받쳐서 조금씩 물량을 채워가는 쪽으로 저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그냥 대응의 논리지 여기 어떤 굉장히 절묘한 로직을 갖다가 들이대기에는 지금의 장은 금융시장이 만들어낸 장이잖아요. 뭐 옛날 베어스턴스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LTCM이라든지 이런 금융시장이 막 이렇게 장에 큰 변화를 줄 때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과거에 어땠는지 그냥 이런 좀 살펴보는 정도로 저는 그냥 정리를 했어요. 예. 저 공유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이요. 예. 변화와 변동. 변동. 변화와 변동은 뭘 의미하고 그 중에 지금 변동을 추론한다. 오케이. 변화는 일종의 트렌드라는 큰 추세적 흐름이라면 한다면 변동이라는 거는 그 뭐 화이트 노이즈가 됐던 뭐 블랙 노이즈가 됐던 노이즈라는 관점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들이 아닌 새로운 변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쇼크를 약간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깊이나 넓이가 될지 아직 모르니까 가늠을 못하는 건데 큰 추세상에 있는 거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가 굉장히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양책이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근데 거기에 생각지 않았던 나름대로는 그 금융 변수죠. 옛날에도 LTCM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변화인데 이거를 큰 변화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노이즈로 볼 거냐의 차원에서는 이건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는 안 들어가더라도 대응의 논리에서는 좀 저가에 한 받치는 식으로는 좀 부담이 좀 덜하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화수분 같았던 그 예탁금 있잖아요. 이게 개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해도 그 이상으로 돈이 들어와서 예탁금이 계속 늘어났었는데 이게 한 74조까지 갔다가 한 67조까지 줄었다가 다시 지금 한 7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기 자금들이 얼마만큼 밑에 깔려 있었느냐. 지금 예탁금으로 안 들어온 대기 자금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예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는 트렌드를 의미하는 거고 변동은 어떻게 이제 약간 볼러터리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큰 어떤 물줄기의 추세 변화라기보다는 추세 속에서의 변동, 노이즈 기후 변화, 날씨 변동.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면 뭐 긴 흐름으로서는 아직 그 상승 추세 속에 유동성 물결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조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감지가 돼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어트 파동상에 ABC 같은 역연자 같은 그림은 약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은 인정을 한데 이게 뭐 그 바닥이 없는 추락의 형태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성급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냐. 네. 뭐 이런 시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석현님은 뭐 얘기 안 들으니까 삐져서 나갔나? 또 꺼져버렸네. 네. 우리 들어오셨네. 다시 들어왔어요. 들었을까? 지금 한 얘기를?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못 들었겠지? 네. 저 주중에 저희 아는 그 선배님 한 분이 그 주식을 알고 왔더니 그 뭐 중국 쪽에 그 원자재 뭐 ETF 괜찮아 보이던데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쌤. 예. 네, 우리 지난주 얘기한 거잖아요. 좋은 반응인데 사실 이게 8월 달부터 하여튼 그 인플레이션 엄청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올해 하여튼 영향 미치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이었는데 제가 준비한 것도 짧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은 좀 발제하시죠. 네. 좀 발제가 좀 제가 민망할 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 심천 차이넥스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드릴 때 이후로 참 희한하게도 시장이 되게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조금 쎄하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심천을 이제 들어가실 분들한테는 제가 소개를 드려서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지금부터 좀 이제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을까.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뭐 들어가고 계신 분, 이미 포지션을 들고 계신 분이면은 조금 일부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트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올해 떴을 때 기준으로 보면 제 아래 차트가 지금 상단하고 하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래쪽의 차트가 그 15라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상해 은행들 간의 그 하루짜리 금리거든요. 근데 이 금리가 항상 이제 이렇게 하락한다. 2015년도처럼. 그럼 이거는 이제 비투하기 좋은 상황인 거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 당시에 이제 차이넥스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해서 한 2배 이상 지수가 상승했던 경험이 있는데
요게 지금 갑자기 최근에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리가 되게 낮아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인민은행이라고 하는 데에서 마준이라고 하는 그 애널리스트 분의 자문위원이 갑자기 유동성 쪼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튀고요. 실제 인민은행에서 유동성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보다 유동성을 작게 개입한다는 좀 실제 팩터상으로 증명이 되다 보니까 음. 시장이 아직은 안 빠졌는데 저 느낌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저는 이제 뉴스들이 꼭 심상치 않은 약간 여진 같은 느낌처럼 들리고 베트남이 두드려 맞았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게 지난주에 베트남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거든요. 이걸로 보시면 베트남이 빠진 이유를 보면 사실 시장에서는 뉴스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이게 작년 7월에서 8월 달, 7월 말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청정국가에서 뜨니까 이제 주가가 좀 일시적으로 무너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글쎄 사람들이 되게 더 빨리 눈치채고 빠진 건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코로나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탈한 건지 개인 투자자 비중이 90% 이상인 베트남 시장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외에 지금 이런 중국 같은 역외 시장에서의 조금 유동성의 쪼이기 그런 불안감이 좀 작용된 게 아닌지라는 느낌이 아직은 좀 쎄하게 들어서 좀 제가 일주일 만에 말을 번복해서 죄송하지만 기존 갖고 계신 포지션 가진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기회를 탐색하는 시기로 지켜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이제 중국의 김치 우려 이런 게 시장에 좀 부담을 줬었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김새는 일단 좀 느낌이 좀 어쨌든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알겠지만 조심하자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좀 반등을 했길래 작년 한 8월 정도쯤 전고점을 넘어서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지난 2015년도에 중국에서 그 B2로 인해서 그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비유로 따지면 한강 가거나 신용으로 되게 힘들어하셨던 사례들을 되풀이 안 하려고 좀 당국에서 좀 세게 조이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전 되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지수 팩트 체크 그다음에 이번 주 일정이랑 제 생각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주봉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코스피 주봉인데요. 우리가 이제 1월 초에 9% 올랐던 게 사실은 좀 과했잖아요. 연초에. 이 장대 양봉이거든요. 이건 이제 과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코스피가 5% 조정받았거든요. 정확히는 5.24% 조정받았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도 이 정도가 여기가 2,920인데 이 정도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닌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오버시팅했기 때문에 내려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고요. 국내는 5% 조정받았는데요. S&P는 S&P는 주봉이거든요. 밀리긴 밀렸는데 3% 조정이거든요. 우리보다는 얌전했었고 게임스톱 헤지펀드 난리 났지만 국내 시장 변동성이 훨씬 더 컸었던 거죠. 국내에 이제 봐야 될 거는 환율인데 제가 좀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지난주에는 원화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1점 몇 %인데 환율이 1.4% 오른 거 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일봉으로 보면 이게 뭐 이중바닥 뭐 올라오긴 하지만 주봉으로 보면 확연하게 원가정 이평선까지 확 올라온 1,100원 밑에서 1,118원까지 올라온 느낌이 있어서 환율 상승, 즉 원화 약세, 외국인 매도가 영향이 있었는데요. 특이한 거는 그러면 달러가 강했으니까 원화가 약했겠지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달러 인덱스 그러면 주봉인데 별로 그죠? 달러가 별로 강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90.56. 주봉으로 보면 아까 원달러랑 확연한 차이 나잖아요, 그죠? 원달러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었, 이 점까지 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위안화 보세요. 지난주에 위안화 강세였어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원화만 지난주에 특이하게 우리가 원화 약세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좀 특이점이에요. 예.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일정 체크를 한번 다시 하면요. 이제 1월이 벌써 지나가고 이제 2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캘린더 보겠습니다. 캘린더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벌써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오늘이 이게 여기 31일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는 이제 2.5단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요. 풀지를 못한 상황. 설 뒤까지. 네, 2주 동안 연장했습니다. 14일까지. 어쨌든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좀 단계를 조정하지 못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이번 주에 일정들을 좀 보면요. 이제 우리 백신 국내 승인 여부 결정한다. 이제 2월부터 우리 백신 맞는다 그랬거든요. 백신 맞는다는 얘기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뭐 주요 그 한국이나 미국의 경제 지표들 쭉 발표되고요. 한국의 2일 날은 1월 CPI 나오고 3일 날은 중국의 또 차이신 PMI, 뭐 우리나라 외환 보이고 이런 것들 나오고요. 실적들 지금 발표들 계속 수축될 것이고 목요일 날 BOE의 통화정책회의인데 뭐 BOE야 뭐 특별히 뭐 노이즈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요일도 주요 일정 발표. 이게 2월 5일 날 여기 보면요. 2월 5일 날 제가 눈에 딱 띄는 게 2월 5일 날 국내 수소법이 시행이 된답니다. 지금 수소경제 육성 관련해서 했었던 법이 시행이 된대요. 2월 5일 날. 그러면 또 2월 5일 날 시행이 된다고 하면 한 4일이던 하루 전쯤에서 수소 모멘텀이 다시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또 법률 시행된다 이러면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우리가 2월 첫 주니까 흐름들의 일정들을 조금만 더 체크해 보게 되면 9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MSCI 분기 리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설 연휴 들어가게 되고 17일 날이 이제 금융위 정례회의거든요. 이때를 전후해서 공매도에 관한 것을 이제 결정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에 연장할 때는 17일 정례회의 때는 안 하고 그 다음날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언저리에 대해서 공매도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5일은 금융통화위원회인데요. 일정들은 미국은 이제 또 그 바이든의 경기부양책 얘기가 상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거론이 되는 모양이에요. 약간 좀 규모나 이런 거에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요. 네네 안 끝났으면 마저 하시고. 말씀하시죠. 예. 예. 그 1일 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요. 우리는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내일입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첫 영업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내일 모레 아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빨리 가니까. 그래서 그 두 개의 그 제조업 경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우리한테 사단이 난 거는 지금 금융 쪽에서 사단이 난 거예요. 아무리 큰 거인이라 하더라도 혈액이 안 들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생각지 않은 금융의 좋은 툴이라고 생각했던 그 공매도의 그 방향성이 커버링이 스퀴즈라는 이름으로 나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흐름 중에 한국 시장이 아까 중국하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약간 이렇게 열려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한 사람들은 ATM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자판기처럼 돈 들었다 나갔다가 되게 편한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영향도도 아까 환율이 왜 이렇게 똑같이 미국의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됐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접근된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저는 내일 나오는 수출입 지수 우리나라, 그다음에 내일 모레 좀 봐야 되는 ISM 제조업 지수, 3일째는 물론 뭐 비농업 뭐 이런 것도 나오니까 하여튼 뭐 그 두 개는 저는 또 신경 써서 보는 경제 지표입니다. 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 매도나 환율이 거칠었던 거는 저는 이제 우리 또 정부가 자영업자 살리기 위해서 채권 발행 뭐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결국은 이제 워낙 약세를 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를 계속 연장하는 것도 외국인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지금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신경질적인 매도도 있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팩트 체크하고 이제 우리 각자의 생각도 중요하니까 제 생각을 조금만 한 1, 2분만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시장은 왜 급락했냐? 게임스톱, 헤지펀드의 뭐 매도,
글쎄, 그게 물론 이제 가끔 이런 게 누가 뭐 자살하거나 뭐 이런 게 어떤 대공황이나 급락의 전초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게임스톱 개인들이 미국 해치펀드를 눌렀다, 해치펀드가 주식을 팔아서 광범위하게 미국 주식시장이 여기서 추세 마감하고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네, 일정 부분의 노이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한 거예요. 한국 시장은 왜 빠졌냐? 네, 어쨌든 환율의 상승, 원화 약세, 외국인 매도가 가장 가파랐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다, 아이가. 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게 예. 증권사 리포트들도 쫙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정리를 한 게,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조금 취약하고 변동성도 크고 팔고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고점 대비 7.2% 하락이거든요. 우리가 고점에서 10% 정도 조정받으면 조정이라고 하는데, 고점에서 7.2% 조정이고요. 2,976인데 3,000이야 사실 언제든지 뭐 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3,000이 뭐 줄거는 휴전선도 아니고, 저는 조금 더 마디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지수가 우리가 사실 좀 편안해야 할 자리인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언더슈팅 한다면 고점에서 한 10% 잡으면 2,887되거든요. 한 2,900, 뭐 28도 잠깐 보거나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석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저는 어,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온다. 지금 뭐 지난 그래서 LG전자, 기아차 이런 거 지난주 실적 엄청 좋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막 6%씩 밀어내는 거는요. 저는 기아차, LG전자 이런 거는 지금 9만 원대, 8만 원대에서 10만 원짜리대로 자리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내의 시간이고, 그런 주도주들은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주로 주도주 사야 된다. 차화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화학은 주로 2차전 이쪽이고요. 전자 얘기하고 있어서 예, 변동성을 견디면서 인내의 시간, 좋은 주식들은 사야 된다. 예. LG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가운데서는 기아차, 어, 네이버 이런 주식들. 빅히트 잘 가고 있는 거 보셨죠? 네. 뭔가 약간 뭐가 냄새가 약간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네. 어쨌든 그런 주식들을 이번에도 저는 어쨌든 좋은 주식은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제 듣고만 계신 우리 서큐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들린다. 소리가 안 나. 좋은 말씀들 또 뭐 전략 종목까지도 우리 예 박사가 다 또 얘기도 하시고 또 우리 황큐님 또 우리 김센터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좀 우리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뭐 경기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또 돈이 들어오고 심리적인 요인들이 뭐 버블도 만들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 세 가지가 다 완전체가 됐을 때 이제 막 고고싱을 한 거고 이 중에서 이제 게임 스탑을 중심으로 한 어떤 노이즈들이 작용이 되고 그것이 마치 어떤 또 뭐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어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노이즈 때문에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러면은 결국 이 심리가 다시 되돌리고 강하게 고고싱을 하려면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사실 이 주말에 이제 이런저런 차트 뭐 지표 보다가 이 변동성 지수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참 어떻게 보면은 나도 바보야 바보. 꼭 이렇게 좀 보이십니까? 예. 네. V코스피죠? 예. 네. 빅스는 아닌 것 같고. 예. 변동성 지수 우리나라 35까지 공포 지수. 올라와요. 예, V 코스피. 35까지 V 올라왔죠. 코스피. 근데 이걸 보면요. 지난 3월 19일 날 우리 1439포인트 찍었을 때가 71.75를 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시장은 돌려놓으니까 계속 이제 하방으로 오다가
6월 달에 이제 한번 흔들릴 때 요 40을 한번 갔었어요. 넘어갔고 또 이제 시장은 다시 또 잘 상승 흐름을 보여주니까 또 그냥 옆에서 헤매다가 지난번에 이제 10월 말에 또 한번 이제 좀 흔들렸고 그리고 이제 또 잠잠히 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게 아주 참 재미난 수치가 나오네요. 우리 시장은 12월 23일 이후로 계속 고고싱하면서 1월 11일 날 사상 최고가 3,260까지 찍은 거 아닙니까? 그날 찍고 이제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이때 36.58까지 갔다가 29.45도 가고 뭐 이랬는데 그 전부터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도 계속 변동성 지수도 올라갔었어. 그리고 이걸 우리가 만약에 차트로 보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거 완전히 급등 차트야, 급등 차트. 개별 종목으로 보면. 그렇죠? 이평선과 이격을 다 좁혀놓고 지지받으면서 빵 하고 가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다행인 게 그나마라도 뭐 꼬리가 환율 꼬리처럼 이렇게 갔다가 꼬리 만들어주고 지난 6월 달에 고점이 39.84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진짜로 저항이 되면서 내일 우리가 뭐 선반영 됐다고는 하더라도 미국 시장 약세 흐름을 받으면서 곧바로 변동 우리 시장은 뭐 개파락했다가 되돌려 꼬리를 달아주면서 뭐 양봉이 나와주면 더 땡큐고 양봉이 안 나오더라도 이 변동성 지수가 빵 뜨고 음봉으로 가준다면 그나마라도 이제 비빌 언덕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변동성 지수가 올라도 이게 올라왔었다라는 거 지난 12월 말 1월 초부터 말이죠. 요것들을 좀 정상적으로 우리 주가가 올라오면 얘는 빠르게 빠져주는지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업종의 차화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모양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대장주인 이 음봉으로 주봉상에서 이렇게 이탈된 게 이게 진짜로 지난번 급등을 보여주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 주었던 이 82,200원에서 돌아서 주는지 아니면 일봉상에서 이 직전에 저점대가 요 위치에 있는 자리나 마찬가지. 이게 만약에 60일까지 8만 원이 깨져서 간다 그러면은 시장 진짜 2,800 보러 가는 건데 이게 일차적인 관건이고 그나마 이제 다른 것들을 보시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버텨주는 것들은 아주 좋아요. 오히려 음봉상에서는 아 이젠 사도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LG화학도 뭐 나름대로 버텨주는 이러한 모습이지만은 삼성 SDI가 주봉상에서는 더 이쁜 모습으로 딱 잡아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나마라도 좀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왜 이래?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봉상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 그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5주선이 이탈이 됐지만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10주선에서 근접해주고 꼬리를 달아주니까 뭐 그래도 비빌 언덕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SDI라든가 아니면 SK 이노베이션이 오히려 이 대항마가 돼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주도 섹터 쪽에서도 지수 부담이 있는 쪽보다는 덜한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이 급등을 보여주면서 단숨에 한풀이를 해줬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같은 대장주라도 좀 차별화를 가져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LG전자 같은 경우도 아주 이쁘게 조정을 너무 잘 받았어요. 이렇게 이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은 지난주에
대량 거래 수반 속에서 잘 올라와 줬고 지난주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거래 급감하면서 이 자리가 잘 유지가 됐다라는 거. 그러면은 15만 원 요 지금 초반 자리에서는 이건 만약에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2주 연속 밑꼬리가 달아주고 있던 것들을 감안하면 15만 원과 이제 14만 원 사이에서는 사고 싶었던 사람들은 진짜로 사야 될 그런 자리로 오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 좀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사고 싶을 때는 그냥 막 쫓아가서 막 사고 싶다가 좀 조정받으면 사야지. 그러는데 막상 조정이 오니까 다 뒷걸음질을 치는 거거든요. 못 산다고. 그랬을 때 그나마라도 이렇게 좀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주들을 살펴본다라면 저런 것들 위주로는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지금 뭐 변화되고 있는 게 뭐 금리 인상을 오늘 내일 당장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에서도 공매도라는 그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IMF가 우리한테 무슨 IMF 체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권고는 할지언정 오히려 총리가 전면에 나서 가지고 보완해서 3개월 후에 시행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그나마 우리한테도 좀 소득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너무 지금은 호재성 재료를 굳이 찾아도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부각되기보다는 묻혀지는 어떤 그 흐름들인데 조금만 우리가 으쌰만 나와 준다라면은 또 분위기는 돌려줄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시장은 기스는 낮고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도 좀 더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3,200과 3,000의 중심선 라인 3,100을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중심선으로 봤는데 이제는 오히려 3,000 이상이면은 좀 적절하게 롤링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여태까지의 바이앤홀딩 전략은 이제 조금 한 템포 늦추자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프렘푸시 전략으로 당분간 한 1, 2개월 2월 달과 뭐 3월까지는 프렘푸시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전략이요? 밀고 땡기고 음. 예.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뭐 적절하게 스윙 개념으로 가야 되는 구간 아니겠느냐. 뭐 LG전자 예를 들어서 뭐 15만 원에 사서 20만 원까지 끌고 간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런 개념. 14만 원에 사서 19만 원,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물론 뭐 한 주만 해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는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LG전자 기준으로 뭐 15만 원에 샀다? 그러면 뭐 한 16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 정도에는 뭐 이익 실현하고 뭐 이런 어떠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게 이제 얼마 불과 한 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저도 그 생각했는데 반도체 지금 사실 반도체 업황 너무 좋잖아요. 반도체 좋고 이제 뉴스들 보면 디램 가격도 돌아선다는 얘기도 있고 친환경 뭐 전기차, 현대차 뭐 그다음에 LG전자는 지난주 실적 엄청 좋다니까요. 근데 이제 석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사고 싶다가도 떨어지게 되면 그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머릿속이 그럼요. 하얘지면서 그냥 약간 패닉 같은 장세가 왔기 때문에요. 네. 어쨌든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아닌가 저는 그걸 이제 고민할 것 같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황교님 우리 김쌤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습니다. 아니 뭐 처음 시작부터 해서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일 것 같고 내일은 일단은 다들 좀 긴장을 해서 시작을 할 테니까 그 저는 대응적 논리로 좀 접근한다. 그냥 그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요. 예. 네. 끝. 김쌤 명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명언. 저희 명언 말고 좀 딱 생각한 게 하나 있었는데 펀드쟁이라 죄송합니다. 생각했던 게 속 들어갔는데 시장 오를 때 울고 있었던 분들이 좀 계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뉴스 중에 인버스 들어가서 물려서 뭐 굉장히 수익이 큰 폭으로 손해 보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한편으로 봤을 때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게 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방송 듣는 분들이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로 조금 일찍 인버스 들어가서 3천 넘으면서 마음고생 심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서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엑시트를 하시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딱 바로 들었습니다. 명언이라면 아유, 위기는 그렇군요. 기회다, 뭐 이렇게 할까요? 네. 아, 좋은 말씀이네요.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이 없는 투자자는 주가가 오를 때도 포트에 주식이 없을 확률이 높다.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빙고. 예. 혁현님 마무리 안 하셔도 됩니까? 네, 저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월이 뭐 훅 갔는데요. 예. 1월 한 달간의 제가 지수 변동 폭을 아까 참 일본이었구나. 월간으로 한번 볼까? 월간으로는 이거 월간으로 잠깐만요. 월간으로 얼마나 빠졌나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주간으로 아까 5% 빠졌는데 월봉을 한번 1월 끝났으니까 한 9% 보이시죠? 빠진 거예요. 9%. 예.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는 뭐 LG전자, 아이고 LG전자가 나와. 코스피가 나와요. 코스피. 맞아요. 코스피가 그러게요. 월봉으로는 이제 올라 3.5% 오른 거네요. 그죠? 월봉장. 월봉으로는 뭐 세게 올라가고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그렇죠. 예. 자, 1월을 보내면서 1월 마지막 1월 31일 라이브 좀 주간 전략 대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네.